저녁. 윤총각 오늘 왜 안 왔어? 몰라? 쟤는 한 2, 3주 나오더니 또 안 나오네? 어제도 안 나왔어요? 윤총각 인강 보고 있으면 너 2주 연속 빠졌다고? 너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난리 난 줄 알아. 어? 여기 학생들 데리고 너희 집에 가서 수업할 수도 있어. 어? 아니, 이게 무슨, 어? 앞으로 저기 결성하면은 저기 뭐야, 그 집으로 가가지고 저기 수업할 수도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예? 저기 배우자 창감 수업 해갖고 잠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수업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 않아요? 어? 요즘 후회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날이 좋아지면서 후회하는 것도 비례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이걸 내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책을 앞에다 놓고 학창시절에 이만큼 공부했으면 지금 어? 배우자도 달라져 있을 거고 지금 뭐 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어? 공부는 안 하고 실력은 늘기를 바라고. 그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늘지. 공부는 안 하고. 어? 최전 지난주 왜 안 나왔어? 어? 지난주에. 아니 혹시 선 보러 갔다 오면 내가 양해할게. 어? 뭐 선도 아니고 뭐 왜 안 나온 거야? 어? 합격해야 된다며. 안 해도 돼? 어? 저기 바뀐 모양이네. 조건이? 어? 자, 열심히들 하세요, 열심히들. 안 나오면, 이게, 선생 입장에서는 1년을 지켜보면 이런 거예요. 아, 이분들은 안 해도 돼. 어? 모의 수업도 안 들어도 되고, 그냥 하는 페이스만 잘 유지해도 무난하게 합격할 것 같아. 이분들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어?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있는데 본인 시간을 솔직히 말해서 하는 별다른 일이 없는데 여기 나가면 특별히 할 게 뭐 있어요? 어? 심심하세요? 여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콜라텍 많대요. 여기 소개시켜드려? 어? 가면 뭐 여러분들은 스타예요, 스타. 거기 가면 거의 뭐 70대 그 분들이 거기 쫙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면 뭐 완전한 스타죠, 스타. 어? 열심히 좀 해주세요. 열심히 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38페이지에 보시면 입지 선정이라고 돼 있죠. 이게 입지론이에요. 입지론. 자, 입지론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양 있죠. 얘네는 산업 입지론이에요. 그래서 농업이 있고 공업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개 산업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거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주거 입지에 관한 거는 여러분 시험에 언급한 선례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학개론 교과서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시험에 인용이 되면 또 출제를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자, 농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산업입지론에서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제해요. 5년 사이에 다 출제한 거예요. 얘네가. 다만 이제 상업입지론의 안에 들어가면은 상권에 관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레일리라든가 험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허프 모형. 이론에 대한 성격은 틀려요. 허프하고 레일리 모형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얘네들은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래 예전에는 계산 문제만 냈는데 근래는 이론하고 번갈아가면서 내고 있어요. 이론으로 내기가 가장 좋은 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레일리, 컨버스, 허프 있죠? 네. 글자 수가 다른 애가 하나 있어요.
얘가 이론이 달라요. 레일리 모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별도의 이론으로도 출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그거를 잘 가늠해서 뭐 어떤 거를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그죠? 뭐를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자 여러분들이 배운 바에 따르면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있죠. 얘를 언급을 할 때 출제자가 언급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냥 제목이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다 또는 공업 입주론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 단어. 아, 이거 와야지 청소를, 이거 옥상 청소를 하고 와야 되는데, 저놈이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요일 날은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사이에 안 나왔다는 얘기, 언제부터 안 나왔다는 거예요, 또? 사회부터 안 나왔나? 아무튼 오래됐어. 며칠 된 것 같아. 그래요? 신혼여행 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요, 일주일 넘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아니, 얘가 최소 비용을 할 때 공업 입주에 관한 모든 논리는 배부가 최초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입지 인자하고 입지 단위를 가르쳐 줬잖아요. 3대 인자가 뭐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이 3대 인자라고 3가지라고 알려준 거예요. 3가지. 뭐 있어요? 아니, 당연히 운송비 들어갈 거고, 또, 인건비 들어갈 거고, 운송비나 교통비나, 그거죠. 자, 운송비, 자, 인건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이, 그래서 3가지라고 그랬어요, 3가지. 그 중에 뭘 제일 중시했다? 직접이. 아니, 운송비를 제일 중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운송비를. 이따가 기출 나올 때 봐요. 이게 항상 지문으로 나오면, 걔들은 항상 들어가 있는 거, 거기에. 그런데, 자, 공장을 입지시킬 때, 원료 제한적인지 시장 제한적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배부가 만드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 단어 안에 있잖아요. 원료 제한적인지 시장 제한적인지 원료 지수라는 걸 만들어낸 게 이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운송비 저렴한 곳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입지를 바꿀 때 있죠.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이 있죠. 그거를 연결한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등비용선하지, 등비용선. 그러다가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임계 등비용선까지 출제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 크리스탈러가 강조한 건 뭐예요? 중심지 배우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그게 나오면 크리스탈러라고요. 그래서 그 도달범위라는 게 이상적 도달범위도 있고 실제도 도달범위도 있고 이게 세분하면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시험에는 그 정도까지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몇 가지는 알려준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를. 그러면 그 정도까지 대비하고 들어가면 웬만하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건 나온 선례가 없어요. 선생들이 내는 거지.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이것만 아는 것도 굉장하지 않나요? 옆집 여자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안 하고.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박한 양반도 기억이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이라도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입지라고 얘기하는 것 있죠? 거기 보면 경제활동의 주체 있죠? 경제활동의 주체가 누구겠어요? 그게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 있죠? 그게 주체예요, 주체. 그죠? 그러면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그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경제활동이 다른 말로 생산 또는 소비활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장소를 뭐라고 그런다? 그거를 입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산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고 소비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찾는 걸 입지 선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용어를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앞에서 그거를 이렇게 쭉 얘기해 주는 거, 시험에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대로 입지 선정이라는 거는 입지 주체가 요구하는 자연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동적이고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는 번역한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입지 선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장사하려고 그러면 목이 좋은 걸 찾죠. 그게 입지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집 보러 다닐 때 뭐 봐요? 집 보러 다닐 때. 교통 조건도 보고 생활의 편리성도 보고 이런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입지 조건이에요. 근데 그거는 주거를 선정할 때 얘기지, 장사할 때는 틀리잖아요. 장사할 때는 뭐를 보고 선정해요? 매출이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수익이 나오느냐. 그걸 봐야지 이 점포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수익도 안 나오는 망한 점포하고 뭐하러 계약하겠어요. 그죠? 망한 데는 또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네 가보면 점포 유리창에 맨날 신장기업 폐업이 계속 붙였다 띄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업종만 바뀌면서. 그러면 거의 죽은 공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그 공간을 살려내서 피 받고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과 아이고,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입지론하고 적지론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입지론이라는 건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뭐를 찾는 거예요. 위치를 찾는 게 그게 입지론의 개념이에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주어진 위치에 적합한 용도 있죠. 네, 이거를 정해주는 게 적지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적지론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특성이 뭐 있었어요? 지금 이것도 세 번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적지론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특성이 뭐 있어요? 범위를 좁혀줄게요.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인문적 특성이 뭐가 있는지가 기억이 안 나니까 대답을 못 할 거야. 용도의 다양성 아니에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은, 자, 주어진 위치에 여러 가지 용도가 경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무슨 용이 되는 걸? 그 최유 용이 되는 걸 선택하는 게, 그게 용도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논리잖아요. 그죠?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웠잖아요. 응? 근데 시험장에 제가 따라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부연 설명해 주면서 그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충란에 보면 입지론의 체계라고 돼 있죠.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서비스, 산업, 상업입지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업입지론의 대표적인 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 가게 되면 소비자의 분포, 거시적 분석법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 있죠. 그거를 가지고 이론을 전개한 게 크리스탈레이 중심지론이라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동양은 주거입지, 서양은 산업입지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고 돼 있죠. 그게 아니라 동양은 이거예요. 풍수지리. 주거입지가 아니라 풍수지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핏 보면은 전통적인 사상 뭐 이렇게 인식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박재가라는 님이 제긴 탕리지라는 그 서책이 있어요. 그 안에 가게 되면 조선시대 그 중산층들이 그 살고 있는 사회생활을 거기다 담고 있는데, 그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농업, 공업, 상업의 모든 이론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우수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이론에 합친 거에 못지 않아요. 이론은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시험에 나와야지만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그 시험에 안 나오니까 교과서에도 안 실리고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서양은 산업입지론, 동양은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예, 이 정도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맨 먼저 나오는 게 서비스 입지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서비스업 입지론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이게 서비스 산업이 몇 차 산업이에요? 3차잖아요. 3차 산업이 뭐예요? 상업이잖아요, 상업. 어?
그러니까 여기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냥. 네. 1차가 농업이잖아요. 2차 공업, 3차가 상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상업 입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여기서 그냥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상권에 대해서. 상권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자, 배우지란 뭐를 얘기를 해요? 설마 다시 상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지난번에도 물어봤더니 상권 그랬더니 배우지? 아니 배우지가 뭐냐고. 그 상권? 그럼 계속 제목 갖고 돌자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왜 뭐라고요? 상권이?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이자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가 상권이라고 그래요, 상권. 상업활동에 관련된 점포를 개정하려고 그러면 이 분석이 필수적이에요. 아니, 점포를 열면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수익은 누가 올려줘요? 고객이 올려줄 거 아니에요. 고객이 좋아하는 거, 고객의 성향, 이런 걸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포를 열면 망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한 거를 잘 분석을 해서 점포를 열겠다고 오는 사람이 무슨 업종을 하려고 왔느냐를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 위치가 적합할 것이다. 이 동네는 그런 장사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권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상권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권 안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죠. 숫자는 많은 게 좋겠죠.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고객 인구가 많아야 돼요. 고객 인구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급 상품의 판매액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분류할 수 있어요. 통상 65에서 한 70% 있죠? 그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켜주는 게 1차 상권이에요. 1차 상권. 15에서 한 20% 있죠? 그 정도 발생하는 게 2차. 나머지가 3차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더라도 1차 상권을 위주로 마케팅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점포를 찾을 확률이 그만큼 높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상권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거기 구입 빈도가 낮죠? 그러면 상권의 범위 있죠? 범위는 넓겠어요? 좁겠어요? 구입 빈도가 낮은 상품이 어떤 거겠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집에 있는 5대 가전 매일 바꿔요? 자주 바꿔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구도 바꿔요? 자주? 옷 뭐 일주일에 한 달 만에 한 번씩 살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권의 범위가 넓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정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용산에 전자상가 있죠? 걔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권을 어디까지로 보겠어요?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까지도 보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지역마다 무슨 가전에 취급하는 이런 마트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여기 하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던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내가 TV를 사러 왔는데, 그죠? A 점포는 50인치 TV에 대해서 55만 원 달라고 그러고 B 점포는 45만 원 달라고 그러고 C 점포는 38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겠어요? 그러면 선택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니, 같은 브랜드고, 같은 제품인데 왜 여기는 38이고 얘는 55야? 너무 싸다는 거는 안에 부품이나 뭔가 이런 게 중국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공시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공시 가격을. 아니, 이 집도 이거 다 틀리면은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세금을 매겨도 인정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시산가액이라는 걸 만들고 그걸 조정해야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뭐 할 때? 간평할 때. 기억이 서럽죠? 간평은 아마 기억에도 없을 거예요.
지금 경제는 남아있나요? 경제도 기억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면서 지우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깔끔해요. 그죠? 깨끗하게 삭제된 거예요. 우리 저기 총론 했잖아요. 총론. 총론이 이미 없어졌고, 경제 얘도 없어졌고, 지금 시장론 들어올 때 나눠서 앞에 또 효율적 시장인 거 배운 거 있죠? 얘도 사라져 있고, 오늘 배운 것 정도를 지금 유지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다 배운 다음에 집에 갈 때 여기다 많이 떨어뜨려 놓고 가죠? 그렇죠? 엘리베이터 1층 내려가면 몸이 아주 개운해지죠? 홀가분하고, 그러니까 복습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잡고. 애초에 이거 도전할 때 그 마음 있죠? 올해 꼭 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갖고 도전을 해야지. 어떻게 계절병은 다 앓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는 다음 주에 하는 치맥 파티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모든 걸 쏟아내겠다고? 그날 주량을 다 보여줄 생각하지 말고, 그날도 가볍게 드시고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그러니까 참, 선생님은 고민이 많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이 상권의 측정 방법이 있죠.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상권이 그만큼 상호발동에서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현지조사법 있죠. 예, 그 지역에 사는 세대와 그 지역에 소재하는 상품을 대표하는 샘플을 추출해서 면접을 실시해서 상권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예, 거기 보면 면접법 있죠. 가구 방문 전화 이런 것 있죠. 예,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고 우편조사 고객카드 분석법이 있는데 현재 많이 쓰는 게 그거예요. 고객카드 분석법. 여러분들 마트나 백화점 가면은 출입구 쪽에 보면은 카드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준다고 그래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카드를 만드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카드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 이 양반은 일주일에 몇 번 방문을 하고 주로 몇 시에 때 방문하고 주로 구입하는 물품이 어떻게 되고 가격대는 얼마가 된다는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뭐 쿠폰이나 뭐 이런 할인 쿠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관련된 것 있죠. 좋아하는 소비 선호, 거기에 대한 이제 할인 쿠폰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만약에 3%, 5% 준다면 그 쿠폰만 7%, 8%, 10%까지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들고 또 소비하러 가야 한가요? 요즘은 좀 더 빅데이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폰을 켰을 때 폰에 자꾸 뜨는 상품 있죠? 딱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자꾸 검색했던 애들이 뜨는 거예요. 그 관련 상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전송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계적 분석법이라고 있죠. 기존 통계를 분석해서 시장의 지역성을 포착하고 그 지역성을 기초로 상권의 특성을 추계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의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매대에다가 이렇게 쭉 펼쳐놓고 파는 것도 있죠. 강남은 이게 하여간 브랜드는 모르겠지만 메이드 인 이탈리 정도 돼야 상품을 들춰봐요. 근데 강북에 넘어와서 이런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 피스당 5만 원 그러면은 사람들이 선뜻 안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다운이 돼야지.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 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우리 동네가 어때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예를 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학적 분석법이라고 돼 있죠. 뒤에서 배우는 이제 레일리, 허프 모형을 갖고 수학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권 획정 기법이라고 돼 있죠. 예, 상권을 구획을 할 때 시장 침투법이라고 돼 있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시장 침투법은 기존에 점포가 있었을 때 기존에 점포가 있으면 여기 전체를 자기가 생각하는 상권의 범위에 다 포함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쟁 점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상권이 이게 중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이 상태예요. 예전과 달리 거리 제한 이런 게 다 폐지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그만큼 더 어떻게 돼요? 치열한 거예요. 그죠? 옛날에 돼지고기 그러면 그냥 삼겹살에서 팔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뭐 녹차를 먹였네, 뭐를 먹였네, 애를 막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뭐 고기를 연하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 독점법이라고 돼 있죠. 제목대로예요.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있죠. 얘네는 그 공간을 독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편의점, 주유소 이런 애들이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리 제한이 폐지가 돼가지고 요즘은 편의점도 거의 포화 상태죠. 그죠? 라인을 이렇게 쭉 가면은 편의점 브랜드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편의점 업체에서 너무 심한 거죠. 그 한정된 상권을 갖다가 잘라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편의점 점주들이 아르바이트 비용이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인건비 싸움이니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분산시장청구법 있죠. 특정한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있죠. 그러니까 수입 가구 있죠. 수입차. 예, 이런 거를 취급하는 점포들은 예전 같으면 특정한 지역에만 있었어요. 시장이 딱 그 지역에만 분산해서 따로 입지를 했었다고요. 그 대표적인 데가 강남이잖아요. 옛날에 수입차 매장은 강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차량 넘버 보면은 어느 지역 차라는 걸 구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강남 55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강남이다. 그리고 그게 수입차다 그러면 야,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면허를 따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가지고 저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지역의 구별이 애매모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상권에 관한 이론이라고 돼 있죠. 그게 상권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상호입지론이에요. 그래서 상호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발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에요. 아니 그래서 맨날 이거 할 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있죠. 네, 이거를 토대로 해서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수, 규모, 그죠? 기능, 네,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자, 최소 요구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 최소 요구치가. 최소 요구치란. 아니,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아니에요. 인구수, 도시 같으면. 어? 자, 그랬을 때 A 점포는 500명, B 점포는 2000명, C 점포는 10,000명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어느 게 숫자가 많아요? 공간상에. 어? 자, C를 버리고 얘기해봐요. 어느 게 공간상에 숫자가 많은 거예요? C를 버리고 둘 중에 하나? A가 많을 거 아니에요, A가. 제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편의점 숫자가 많아요? 백화점 숫자가 많아요? 편의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독일의 남부 지역을 쭉 여행가서 봤더니 규모가 큰 도시 있죠? 우리 같으면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구 같은 도시는 숫자도 별로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규모는 되게 큰 거예요. 근데 도시의 규모가 작은 애들 있죠? 걔네들은 숫자가 문제하게 많고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인구 한 5만 정도 되는 도시들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배열을 가졌을까? 그거를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그게 도시마다의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거기 용어를 보시게 되면 중심지라고 먼저 있죠. 예. 중심지라는 거는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천호동에 H백화점이 있죠. 네. 옆에 여기가 뭐 남양주, 그 다음에 하남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요. 제가 정확한 뭐 위치는 모르겠는데 남양주에 백화점 있나요? 있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하남은요? 여기 신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봤었을 때는 얘네가 중심지고 얘네가 배후지가 되는 거예요. 중심지는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중심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배후지 상권이란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배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하고 배후지라고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돼 있죠. 중심지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의 범위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도달 범위라는 게 이상적 도달 범위가 있어요. 이상적 도달 범위가 거기 보면은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실제적 도달 범위라는 거는 주변 공급자들에 의해서, 그죠? 상권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죠. 상권이 끝나는 시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걸 실제적 도달 범위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한계 도달 범위라고 돼 있어요. 한계 도달 범위라는 거는 생산자가 뭐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의 거리를 한계 도달 범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풀어서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딱. 그래서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심지 설명했죠? 배후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도 설명을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예, 용어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얘기했었죠.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심지가 여기서의 우리가 이거 중심지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심지는 상권도 될 수 있고 도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이론에서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안에도 얘가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중심지론이. 아니, 재화의 도달 범위 내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네. 네. 우리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 천호동에 있는 H백화점이 있죠. 얘네는 강동구에 있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광진구에서도 오고요. 그 다음에 하남에서도 오고 남양주에서도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여기가 재화의 도달 범위란 말이에요.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뭐가 있으면, 최소 요구치가 있으면 이 백화점은 매출이 신장이 되니까 더욱더 기능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를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해봤잖아요. 이렇게 기억하나요? 이거? 이렇게? 이게 여기가 최소 요구치,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 요게 브릭 포인트라고 해서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뭐가 발생해요? 이윤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기 있는 H백화점은 자, 강동에 있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확보해도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 백화점에는 예를 들어서 광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남이라든가 남양주에 있는 사람들도 고객으로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면적은 뭐가 발생하는 면적이에요? 이윤이 발생하는 면적이니까 얘가 더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얘를 돌리면 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이 나오는데 얘가 B고 얘가 A예요. 그러니까 얘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광진하고 하남하고 남양주, 강동 이 사람들을 다 고객으로 확보를 해야지 유지가 되는데 여기 오는 사람은 강동 있는 사람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최소 요구치고 여기가 재화의 도달거리예요. 반대로 위치하면 이 면적은 다 손해가 발생하는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망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존재를 해야 상권이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용어 알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중심지 있죠? 중심지의 숫자는 이렇게 피라미드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 서비스 있죠?